자, 장마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늦게 남해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자, 박준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박준상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근 근무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사를 많이 안 썼다고.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북한이 발사했는데 닷새 만에 또 발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오늘 새벽 5시 5분 그리고 15분 이렇게 두 차례 발사를 했는데요. 이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예. 그 첫 발은 일단 600km를 날아가서 이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다른 한 발이 120km밖에 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합참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북한 미사일 발사 시에는 즉각 포착해서 추적을 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예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 진짜 공유하고 있는 거 맞죠? 불상의 발사체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성명불상. 예, 맞습니다. 불상이 그 부처님상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지를 바로 알았어요. 예, 꽤 오랜 시간 뒤에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닷새 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대남 오물풍선 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해가지고 막 거리 도심에 이렇게 파주나 이런 곳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복합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네. 그에 대한 반격으로 지난 네. 5월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7번이나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예. 이 오물풍선 관련해서는 참 저희도 그 경계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긴 한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예. 우리가 좀 더 철저히 거기 대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집에도 오물이 많습니다, 사실. 빨리빨리 그렇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예, 빨리빨리 청소를 네. 하고 화요일 처리를 저녁이 이제 버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버리자. 예, 기대가 되는군요. 그 기대까지는 할 건 아니고요. 예. 자, 우리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무장관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부서인데 그것도 신설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부 조직 내에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인구와 관련된 전략 기획 또 조정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예. 또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이 각 부처와 또 지자체 인구 정책까지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출생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복지부, 고용노동부, 맞아요. 또 여가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 생기는 인구 전략 기획부를 통과해야만 이제 사업을 신설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예산의 권한을 쥐고 있는 강력한 부처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장관직도 새로 생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정무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그 특임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명칭이 특임장관. 주호영 장관.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있었는데 11년 만에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여야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소통이 잘 안 때문에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 심각하고요. 박준상 기자도 아이가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더 낳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 또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예. 하고 싶은데 사실 쉽지가 그렇죠. 않네요. 예. 힘이 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방송통신위원회 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극한 대치네요, 이게.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방통위 문제가 무슨 문제가 지금 있냐면 네. 이 방통위가 이 위원이 원래 5명입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요. 또 여야에서 3명을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명밖에 임명이 안 됐어요. 여야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국회분의 위원들이 임명이 되지 않고 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이 두명 운영을 뿐이죠.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2명이 이번에 그 EBS, MBC 또 KBS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공고를 확정을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반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은 이전에
저희가 이 KBS 시청료에 예. 전기료에 이 시청료를 포함하는 그 분리하는 방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2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당연히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합법이다. 예. 네. 근데 반면에 야당은 네. 2명은 이렇게 결정하는 건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이게 이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네, 뉴스 브리핑 박준상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죠. HIP 힙한 음악. 예, 이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힙한 음악으로 예. 시작하고 있는 이현서입니다. 예. 오늘 소식도 힙한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아주 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힙한 분위기가 아주 국회에서 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이 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관련 소식 가져왔습니다. 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바로 옛날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이런 부서를 담당한 아주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도 보통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관례가 깨지고 이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이 가장 요즘 대통령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특검법 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그 민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증인은 누가 왔습니까? 증인들? 네,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 등 16명이 출석을 했어요. 예. 네. 홍철호 정무수석 이제 대통령실 불자회 회장으로 내정돼서 7월 25일 취임 법회를 합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깨알같이 팁을 알려드렸고요. 깨알 소식. 예.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창업자시죠. 출신이죠. 홍철호. 그건 또 몰랐던 소식이네요. 네. 뭐 웬만큼 다 아는데 어쨌든 자 근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역시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여야 의원 사이에 막말까지 오가면서요. 이 중도에 정회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또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는 국민의힘 여전히 같은 입장으로 맞붙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으로 바로 간다는 건 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자기 부정이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질의 시간에 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오전부터 일명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VIP 경로서를 추궁했는데요. 잠시 질의응답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짧게 들어봤고 또 이어서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에 안보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특정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갔다. 근데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진행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 차장은 누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내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화 통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의는 오늘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선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소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이 이루어진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쏘아 붙였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또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밖에도 이제 상임위에서 항상 의원들이 언급을 많이 하는 단어죠. 자료 제출 안 했다. 자료 제출 좀 해달라라는 거.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또 항의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아니 민주당도 의사일정 관련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는데 잘한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맞붙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 과정에서 중도의 정해가 됐고요. 네. 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그 발언을 또 소환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예. 위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이해요?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예. 참 이게 시끄럽군요. 끝으로 말이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전통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호 관련 예산 입법 또 예산 편성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저희 BBS 불교 방송이 아주 유심히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임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죠. 과거 문화재청이라고 불렸던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담당하고 근데 있는데, 이제 네.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조계 중에서 이 김윤덕 의원한테 감사표를 수여한 거는 이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굉장히 잘해줬다 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전통 사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예. 21대 국회 때 발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을 뜯어보면 이 전통 사찰 내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들을 양성화해서 사찰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 또 그러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요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종단이 큰 힘을 얻었고 또 사찰의 불편함이 해소되는데 큰 길을 열어줬다라는 식으로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네. 자 상임위 구성과 함께 이 문체위에는 과연 어떤 의원들이 들어갈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누가 들어갔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초선 의원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강유정, 양문석, 또 이기헌, 조계원 의원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는 신동욱, 정연욱, 진종호 의원 이렇게 있고 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노베이션 예, 주제로 맞아요. 한번 정각회 회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네, 문체부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예. 강유정 의원은 지금 대변인도 하고 있는데 영화 평론가잖아요. 강남대 교수 출신인데 네. 영화를 아주 평론을 잘하는 분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 자신의 상임에서 어떤 발의를 했을지도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지금 주목할 만한 법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강유정 의원, 네 비례대표죠. 일명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검정고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검정고무신이라는 게? 예, 이제 검정고무신 예전에 추억의 만화 보셨죠? 앵커께서도. 예. 그 검정고무신 작가였던 이우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네. 법안이에요. 당시에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소송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숨지기 이틀 전에 네.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식의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예. 이 출판업계 또 엔터업계에 만연했던 이 불공정 계약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예. 이것이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거고요.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입법 토론회도 벌일 정도로 예.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요. 예. 또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만들었다는 예. 블랙리스트. 예, 예, 이 그렇군요.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입법을 알겠습니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슬기로운 여도 생활의 이연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봉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불교 얘기를 좀 들고 오셨는데요. 자, 유럽에서 김봉래 기자, 유럽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꽤 높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교가 상당히 지금 퍼져 있는데요. 네, 유럽 불교의 기초가 다져진 지도 꽤 됐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에
이 카톨릭을 뿌리 내리게 했던 마테오 리치 예. 아시죠? 예. 천주시리 저자 이런 사람들이 동양에 방문해서 접했을 때는 대개 불교를 이제 허무주의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무상, 무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의 본질적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예. 서구 열강이 동양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양의 문화를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불교를 더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오늘날과 같은 그 유럽 불교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한 것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 가장 불교세가 강한 나라 이제 프랑스 얘기했지만 예. 사실 또 영국입니다. 영국도 강하군요. 예. 네, 그래서 아이러니컬한데 그 유럽 불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한국 교수불자연합회에서 발표도 했고 또 동국대 정각원에서 강연도 한 바 있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그 독일인의 사랑을 썼었던 그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우리가 영국 작가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독일계인데 소설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가장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해서 유럽에 이제 소개하신 분이거든요. 예, 막스 밀러 1823년생이거든요. 19세기 인물인데 종교학의 아버지다. 그러면 막스 밀러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이제 사람인데 대표적인 이제 저서가 동방성서, Sacred Book of the East에서 50권. 여기에 대부분이 인도 철학과 불교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비중 자체가 인도 철학과 불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이 그 이후에 각국의 언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세계로 막 이제 이게 전해지면서 특히 이제 유럽에도 이게 유럽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민 지배를 위해서 동양에 접근했다가 이 유럽 문명이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현상입니다. 묘한 이제 얘기인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이 절대자, 그렇죠. 창조주를 강조하는 이제 종교와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그 주장하는 철학들 사이에 갈등이 좀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과의 이제 갈등으로 나타나는 건데 중세는 이제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 권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뭐 종교 재판에 회부하거나 마녀 사냥으로 이제 화형에 처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반발도 컸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억압 구조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데 이 딱 불교가 좋더라 이거예요. 홍선기 교수 얘기를 직접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영역은 믿음을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문의 영역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걸 논증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계속 충돌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학자들이 힘들었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상적인 자유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불교가 호응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어요? 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염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야말로 불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했던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격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믿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불자다. 불교 신자라고 자처를 하고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격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사상이 이제 니체를 비롯한 당시 19세기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이 참화를 목도하면서 고심을 했던 이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 요즘 뭐 뮤지컬하는 시타르타 또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평소에 명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세기의 대표적인 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죠. 칼 융.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불교 주석서를 내기도 했어요. 불교 공부를 그만큼 많이 공부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상당히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멘트가 있더라고요. 언급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불교를 높이 평가했죠. 네네. 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아놀드 토인비. 예. 그다음에 미래에 살아남을 유일한 종교 꼽으라. 예. 그러면은 그건 아마 불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예. 그다음에 뭐 소유냐 존재냐. 그 저자 에릭 프롬 이런 많은 철학자 문인들이 불교를 통해서 풍부한 사상을 키워갔습니다. 예. 홍선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불교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종교와 과학이 충돌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로서 이건 아인슈타인의 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종교를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자기가 종교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불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인류사가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가 가능한 쪽으로 나가는데 불교가 역할을 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이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합리적인 사고, 이 젊은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토양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요즘 핫한 선 명상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렇다면 요즘의 그 탈종교 흐름이 지금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탈종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침 이제 내일부터 예. 교수불자연합회 연합회 있죠, 대회. 불자 대회가 열리는데 예. 바로 주제가 탈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문가 그룹인 교수분들이 또 지혜를 모으고 또 대학생들과도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자, 그럼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유럽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인류사도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데 지혜를 모은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불국 정토로 가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하는 코너죠. 자파상점 권금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청년들의 불교 미술 작업을 소개한다면서요? 네. 그 최근에 동국대 미대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그린 이 불화 작품이 유튜브 같은 틱톡 같은 SNS 플랫폼에서 500만 그리고 100만의 조회수를 달성할 만큼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림의 길이만 2m가 넘고 작업하는데도 2000여 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문화재청의 응원까지 받고 예. 또 BBS 프로그램에도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요즘 청년들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이들이 만드는 젊은 불교 미술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불교 미술을 그리는 분들은 동국대에 많더라고요. 동국대 불교 미술 전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불교 미술은 뭐 오래된 우리 또 옛 장르고 교리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는데 재해석을 한다는 뜻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재해석합니까? 불교 미술을? 네, 아무래도 교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 많이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를 표현하는 미술의 방식이나 도구 그리고 기법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고요. 예. 또 때에 따라서도 좀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담아서 표현하는 불교 미술의 목적은 변하지 않되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학생들의 개성이나 경험을 담아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최근에 있었죠. 네,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이 그 주인공인데 항저우에 있는 이 불교 대학인 항저우 불화건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모두 한 35명 정도가 작품을 전시를 해서 제가 좀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저 이런 모습 잘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대학생들과 중국의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항저우 불화곤이요? 네. 이게 대학입니까? 불화곤? 사실 항저우 불교 대학입니다. 불교 대학. 네, 중국 항저우에 있는 불교 대학이고 이들은 이제 동국대 학생들처럼 뭐 종교를 믿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죠. 중국에서는 사실 모두 스님들이 이 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실제로 그림을 배우고 불화를 그리는데요.
이 전시회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예. 전시회 제목이 불법 동원입니다. 이게 합법이 아니고 불법 동원. 네, 한국과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이 부처님의 진리나 법을 함께 공부하고 그린다는 이 마음이죠. 뜻은 같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요 전시를 위해서 동국대 학생들과 항저우 불학원 학생들이 한 10개월여 동안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림을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전시를 이끈 동국대 불교미술 이수예 교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인 불법 동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르고 그러니까 나라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가운데서도 부처님 법은 그 근원은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어진 제목이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함께 예술적인 상호 교류를 하기로 약속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가. 예, 이수혜 교수 이분이 이 불교미술 전공 여기 네. 담당 책임 교수예요. 네.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서로 작업을 같이 했다. 그러면 동지애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중국 학생들이 그래도 전시회 개막식에도 왔던데요? 네, 왔습니다.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네. 한국의 복식과는 다르지만 법복을 입고 이제 학교에 방문을 했고요. 네. 전시 개막일이 지난 18일이었는데 요 학생들은 사실 그 전시 개막일보다 하루 전날 먼저 만나서 답사를 다녀왔다고 해요. 예. 그 경기도 화성 수원에 있는 이제 우리 용주사죠. 예. 그리고 또 수원 하성 그리고 정조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윤건능 등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 유적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다지고 또 친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젊은 불화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담겨 있지만 뭔가 이 표현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감각 있는 어떤 무슨 뭐 사물을 그린다든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성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색채가 일단 굉장히 다채로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불교 미술 하면 그래도 동양에서 발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동양식의 수묵화나 필법으로 그려졌을 것 같지만 네. 서양화의 재료나 기법들도 많이 쓰였고요. 예를 들면 동국대 석사과정 불교 미술을 수료한 신예지 씨가 그 불교의 만다라 그림을 티베트 불교식의 그림인 탕카로 그렸습니다. 탕카? 네. 오. 근데 이제 본인의 티베트 여행을 다녀온 개인적인 경험에서 착안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사실 그 티베트 불교의 만다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 자체의 과정이 물감이 아니라 모래로 그림을 그리고요. 생모래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것까지 그 행위 전체를 그림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신예지 씨는 제가 차마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지우는 것까지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그렇게 그래요? 네, 예. 그것을 다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를 어렵네. 그림에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작가는 이제 그림을 남기는 대신 이 한국식 색채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좀 만들었다고 해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불교 미술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티벳에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탕카 도상 중에 하나가 만다라입니다. 티벳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쓴 색감과 티벳의 탕카들은 색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한국의 색깔을 최대한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도의 전문성과 또 신심까지 있어야 되는 이런 작업인데, 자, 이 학생들의 작품, 청년 불화 작품 굉장히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보고 왔습니까 이번에? 네, 많이 보고 왔고요. 그 이현주 작가는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자기가 현대불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뭘 그릴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과거 불화들이 남성 위주의 맞습니다. 작품이었고 남성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더 변화된 시대에 여성을 더 상징화하고 등장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붓다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처의 어머니를 그림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방식과 다양한 주제들이 좀 다채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 이 불화도 다양해져야 되고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불화를 뭐 가정에서의 불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좀 농담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해지겠군요. 작품 세계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동국대 학생들과 항저우 불학원은 중국과 한국을 번갈아 가면서 매년 전시를 열 예정이고요. 예. 올해 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림을 걸 예정이고 아무래도 친구들이 국제적으로 예술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두 학교는 이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이런 우리의 종교화이지만 우리의 불화도 하나의 K 콘텐츠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을 좀 기다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날씨를 이지영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장마가 쉬어가는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은 32.6도, 서울은 31.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일부 도심지와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으로 양이 제법 많겠고요. 오늘 늦은 밤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29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